남을 행복하게 할 수 있는 사람만이 또한 행복을 얻는다. 고대 그리스 철학자 플라톤이 한 명언입니다. 플라톤은 나이가 들수록 반드시 비밀로 해야 하는 것들이 있다고 말하죠. 오늘은 그 6가지에 대해 나눠보고자 합니다. 첫 번째, 다른 사람의 단점을 말하지 마라. 누군가의 단점을 쉽게 말하게 되면 말을 하는 자신의 이미지가 점점 좋지 않아진다는 것을 깨달아야 합니다. 어떤 사람을 두고 같이 험담하는 순간엔 한편인 듯 느껴지지만 결정적인 순간에는 결국 그 상대를 의심하게 되죠. 결코 사회적으로 신뢰가 필요한 좋은 기회들을 놓치게 되는 것입니다. 자신의 입에서 나간 말은 반드시 본인에게 돌아옵니다. 비판은 쓸모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비판은 인간을 방어적 입장에 서게 하고 대개 그 사람으로 하여금 자신을 정당화하도록 안간힘을 쓰게 만들기 때문이죠. 비판은 위험합니다. 왜냐하면 인간의 소중한 자존심에 상처를 입히고 원한을 불러일으키기 때문입니다. 비난은 부메랑이 되어 나에게 다시 돌아옵니다. 남을 심판하지 않는다면 나도 심판받지 않을 것입니다. 사람의 잘못은 그 자신의 인간관계에서 비롯되죠. 부정적인 이야기는 되도록 하지 않는 것이 사회생활을 하는 것에 큰 도움이 됩니다. 상대의 의견에 반대하거나 잘못되었음을 가르쳐 주어야 할 때에도 직설적으로 말하기보다 상대가 잊고 있던 사실을 우연히 생각난 것처럼 재치 있게 대화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절친한 친구나 가족에게 대화할 때에도 충고라는 명목으로 이게 다 너를 위해서 말하는 거야 라고 하는 것은 너는 틀렸고 나는 맞다라는 뜻이죠. 우리는 각자 개인의 사정들이 있기 때문에 상대의 말에 공감하고 들어주는 것만으로 충분합니다. 따라서 부정적인 말이나 험담, 불필요한 조언이나 충고를 할 때에는 함부로 하면 안 됩니다. 그 충고로 인해 인간관계가 더 멀어질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 자신을 자랑하지 마라. 신이 인간에게 1개의 입과 2개의 귀를 준 것은 말하는 것보다 2배 더 많이 들으라는 이유라는 말이 있습니다. 무심코 내뱉은 자랑은 뜻밖의 오해를 부르거나 상대방에게 질투의 대상이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 상황을 책임져야 하는 사람은 자랑을 내뱉은 바로 나 자신입니다. 그러므로 말을 할 때는 주의하고 또 주의해야 합니다. 남들이 나를 칭찬하기도 전에 내가 먼저 자랑하고 떠벌리는 것은 그 일의 가치를 떨어뜨리고 점점 사람을 볼품없게 만들죠. 만날 때마다 자기 자랑만 늘어놓는 사람을 보면 반감이 생기기 마련입니다. 필요에 의해 곁에 있더라도 원래 떠날 사람들뿐 아니라 좋은 사람도 당신을 떠나게 됩니다. 오히려 진짜 있는 사람들은 겸손을 이용하여 불필요한 질투심으로부터 자신을 방어합니다. 상대가 나에게 시기 질투를 느끼지 않도록 하는 것이 제일 좋은 처세죠. 자신의 선행도 계속 말하면 말할수록 오만해 보이기 쉽습니다. 진실된 마음이 가려지고 이 정도 되는 사람이라는 것을 보여주기 위한 과시형으로 남게 될 수 있습니다. 본인의 선행은 굳이 드러내지 않아도 당신의 배품을 기억하는 소수의 몇 명이 언젠간 당신에게 중요한 도움을 줄 때가 옵니다. 세 번째, 나의 사생활을 필요 이상 말하지 마라. 인간관계는 시간이 지남에 따라 계속해서 바뀝니다. 지금은 아주 가까운 사이더라도 몇 년 뒤에는 어떻게 될지 모르는 게 인간관계이며 어떠한 관계도 영원할 수는 없죠. 때로는 갑자기 날 배신할 수도 있으며 이것을 늘 경계해야 합니다. 만약 나의 깊은 사생활을 아는 사람과의 관계가 안 좋아진다면 골치가 아플 수 있죠. 나의 의도와는 달리 잃는 게 더욱 많아지는 걸 경험할 수 있으니 주의해야 합니다. 따라서 우리의 사생활이 흥미롭다면 이를 진심으로 걱정하고 이해해 주는 것이 아닌 주위로 퍼져 심심풀이로 소비되거나
언젠가 나에게 비수가 되어 돌아올 뿐 나에게 이득이 되는 경우는 드물죠. 특히 안 좋은 습관이나 가정사에 대해서는 더욱 타인의 판단과 비판에 노출되지 않게 조심해야 합니다. 삶의 특정 부분을 비밀로 유지하는 것은 더 품위 있고 존중받아야 할 대상이라는 인식을 준주죠. 네 번째, 나의 약점을 말하지 마라. 말은 한 사람의 입에서 나오지만 많은 사람의 귀로 들어갑니다. 어쩔 수 없이 약점을 이야기해야 할 때도 전부를 드러낼 필요는 없습니다. 우정이 깊지 않다면 깊은 대화를 나누면 안 됩니다. 자신과 관련이 없는 말은 하지 말아야 하죠. 한 번 입으로 내뱉어버리면 두 번 다시 주워 담을 수 없기 때문에 항상 조심해야 합니다. 말하기 전 내가 이 말을 해도 적절한가라고 자신에게 물어보고 하는 것이 좋습니다. 수다쟁이처럼 말을 많이 한다고 인기가 좋은 것도 아니고 인정을 받는 것도 아닙니다. 들려주어도 괜찮은 말이 있고 감추는 것이 나온 이야기도 있죠. 어떻게 해야 할지 판단이 서지 않을 때는 먼저 주의 깊게 다른 사람들을 지켜보면서 때를 기다려야 합니다. 사람들을 관찰하면서 한 번 더 생각한다면 공개해도 좋을지 비밀로 해야 할지가 분명해지기 마련이죠. 안타깝게도 사람은 다른 사람의 약점을 통해 위안을 얻으며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은근히 즐기게 됩니다. 약점은 누군가의 도움을 받는 게 아니라 스스로 극복해야 하고 스스로 극복할 수 있음을 명심해야 합니다. 다섯 번째, 돈에 대해 이야기하지 마라. 세상에서 가난보다 더 사람의 사기를 꺾는 것은 없습니다. 아무리 친한 친구더라도 돈에 대한 근심은 있죠. 그러니 돈 이야기는 꺼내지 말아야 합니다. 듣는 사람은 기가 죽고 말한 사람도 자칫하면 그 친구까지도 잃게 될 수 있습니다. 사람을 상처 입히는 곳에는 세 가지가 있으며 번민, 말다툼, 텅 빈 지갑이라고 합니다. 그 중에서도 텅 빈 지갑이 가장 사람에게 큰 상처를 입히죠. 사람은 저 사람이 나보다 더 많은 것을 가졌다는 이유만으로 상처와 질투를 하는 본성이 존재하기 때문입니다. 앞에서는 박수와 환호를 보내지만 속마음까지 그렇지 못합니다. 자신보다 돈이 적으면 자연스럽게 무시하게 되고 많아지면 질투를 하는 것이 사람의 본능이죠. 질투는 사람의 자연스러운 감정이기 때문에 항상 방어막을 쳐두어야 합니다. 특히 자신과 크게 다를 바 없는 지인이 부자가 된다면 친한 사이일수록 시기가 많아지죠. 그리고 그 친밀함을 이용하여 무언가를 요구하고 기대를 하게 되며 당신에게 받는 것이 당연한 듯 행동하기가 쉬워질 겁니다. 그리고 결국 그 친밀했던 관계는 안 좋게 끝나게 돼버리죠. 그렇기에 아무리 친한 친구나 가족한테라도 당신의 돈에 대한 이야기는 절대 해서는 안 됩니다. 여섯 번째, 당신의 목표에 대해 말하지 마라. 다른 사람에게 당신의 목표를 이야기했을 때 좋은 결과로 돌아오는 일은 극히 드뭅니다. 그것을 달성하기 위한 귀중한 힘을 낭비하는 경우가 많으며 당신을 질투하는 사람들의 반론을 들을 수 있습니다. 그들은 자신보다 뛰어난 사람이 많아지는 것을 경계하기에 더 나아지려는 사람을 철저히 뭉개려 하죠. 아직 시작도 안 한 목표를 남들에게 말하는 것은 우리의 목표를 멀어지게 하는 일입니다. 사람들이 우리에게 하는 조언은 생각보다 매우 다양하고 상대적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리고 결국 그 목표를 세우고 달성하는 것은 바로 우리 자신이기 때문이죠. 어느 정도 이룰 때까지 자신의 목표를 말하지 말라는 것이 모순적으로 보일 수 있겠지만 목표를 말하면서 느끼는 성취감에 취해서 실제로 노력은 하지 않게 되거나 주위에서 들리는 여러 의견들로 불필요한 에너지를 소모하는 경우가 더 많기 때문입니다. 최대의 승리는 자기 자신을 정복하는 것이죠. 자기 자신에게 정복당하는 것은 최대의 수치임을 잊으시면 안 됩니다.
스스로 자신의 마음을 행복하게 할 수 있는 자만이 행복을 얻을 수 있고, 자신보다는 다른 사람을 행복하게 하려고 노력할수록 오히려 자기 자신이 행복해집니다. 좋은 인간관계를 유지하기 위해 플라톤이 우리에게 말해주는 6가지를 잊으시면 안 되겠습니다. 오늘 영상을 시청하신 모든 분들, 앞으로의 날들이 행복해지시길 진심으로 바라겠습니다. 노후 빈곤을 얘기할 때 이 단어 한마디가 다른 무엇보다 현실감 있게 아주 상황을 잘 설명해 줍니다. 바로 하류노인입니다. 노후를 힘겹게 살아가고 있는 분들이라고 해서 이분들이 열심히 살지 않았던 것은 아닙니다. 일을 너무 열심히 해서 탈이면 탈일 뿐, 한국 사람들 중에 그렇게 게으르게 산 사람은 없을 겁니다. 또 다른 케이스는 자산 관리 잘 해오다가 막판에 잠깐 판단 미스로 바닥으로 떨어지는 분들이 계십니다. 고령기에는 누구나 빈곤에 빠질 가능성이 있다는 점을 상기하셔야 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고령기에 빈곤에 빠지는 사람들의 공통점에 대해서 나눠보고자 합니다. 노후 빈곤을 겪는 사람들의 생활을 들여다보면 생활비 부족으로 식사는 하루 한 끼로 만족하고 집세를 내지 못해 노숙을 하고 있거나 부족한 생활비를 충당하기 위해 폐유지를 수거하고 다닙니다. 또 심각한 질병에 걸렸어도 병원 가는 것은 엄두도 내지 못하고 폭염이나 혹한 속에서 냉방이나 난방시설 없이 더위와 추위를 참아내면서 살아가죠. 그리고 끝내는 아무도 돌봐주는 이 없이 고독사로 생을 마감하게 되는 수가 많습니다. 이렇게 살아가는 노후 빈곤층에게 공통적으로 없는 것이 3가지가 있다고 합니다. 첫째가 수입, 둘째는 준비된 노후 자금, 그리고 마지막 3번째는 의지할 사람입니다. 돈 없으면 친구도 가족도 떠나버리는 냉혹한 세상에서 덩그러니 남겨진 그 노후 빈곤층의 사람들, 나 못지않게 열심히 살아온 이들이 왜 이렇게 되었을까를 돌이켜봐야 합니다. 젊었을 때 모아온 재산 관리에 실패한 이분들의 일들을 갈무리하다 보면 은퇴 준비를 하거나 이미 은퇴 생활을 보내고 있는 사람들에게 훌륭한 교육 자료로 남습니다. 노후 빈곤을 겪는 사람들의 첫 번째 공통점은 과도한 자녀, 교육비와 결혼 비용 지출입니다. 노후 준비를 현실적으로 가로막는 최대 장벽은 이 자녀, 교육비입니다. 인공지능과 같은 기술 발전의 가속화로 산업은 재편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대다수 학부모들은 여전히 자녀들의 그 국영수 점수를 올리는 것에 돈을 쏟아붓습니다. 60, 70년대 우리 부모 세대들이 우리에게 해준 그대로 말이죠. 여러분들도 충분히 인정하시듯 우리가 노년이 되는 때는 자녀들이 우리를 부양해주지 않을 겁니다. 우리보다 앞선 세대들이 해온 것처럼 자식 농사가 곧 노후 준비였던 시대는 끝났음을 알면서도 여전히 우리는 자녀에게 몰빵하듯 과도한 돈을 지출하고 있습니다. 자녀가 있는 직장인 10명 가운데 4명꼴로 자신을 에듀푸어, 즉 과도한 자녀들의 교육비 지출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교육 빈곤층이라고 답한 설문 결과가 있습니다. 거기다가 자녀 결혼 비용은 정말 폭탄 중의 폭탄입니다. 학업 다 끝내고 직장 생활 잘하고 있어서 이제 한숨 돌릴 참이면 자식들이 결혼하겠다고 하죠. 집값이 많이 올라 부모의 도움이 없다면 제대로 된 집조차 얻을 수 없는 게 현실이긴 합니다만, 인생에 한 번뿐인 결혼이니 멋지고 화려하게, 그리고 신혼집도 처음부터 모든 것을 갖추고 시작하고픈 자식들의 욕망을 꺾을 수 없는 게 문제이기도 합니다. 어느 부모인들 자식들이 행복하게 사는 것을 바라지 않겠냐마는 은퇴한 부부의 유일한 재산인 자가주택을 팔아 전세로 옮기면서까지 자식 결혼 비용을 내주는 것은 너무 가혹하다 싶은 생각마저 듭니다. 자녀 교육비와 결혼 비용은 대한민국의 모순점을 여실히 드러낸 것이라 할 수 있습니다. 중산층의 재정 건전성을 무너뜨리는 사교육비와 비싼 주택 구입비 문제가 고스란히 자녀 문제와 연결돼 있기 때문이죠. 그러니 개인이 온전히 해결할 수 없는 노릇이지만 브레이크를 밟을 때는
브레이크를 밟아줘야 사고를 예방할 수 있겠습니다. 두 번째, 끝이 안 나는 성인 자녀 부양. 두 번째도 자식입니다. 이제 보면 무자식이 상팔자라고도 할 수 있겠죠. 지금의 중장년 세대를 부모님 봉양과 자녀 부양이라는 이중 부양 덫에 걸린 샌드위치 세대라고 부릅니다. 키울 때도 넉넉하게 키우지 못해 쓰리고 미안한 마음을 갖고 있는데 손자 손녀의 성공이 할아버지 경제에게 달렸다는 말까지 있다 보니 더욱 마음이 안쓰러워지죠. 은퇴 이후 손에 쥔 것은 집 한 채와 약간의 연금이 전부인 상황에서 자식이 찾아와 직장 생활이 힘들다며 사업을 해보겠다고 말합니다. 당연히 사업 자금은 없이 말입니다. 그 집 한 채 있는 것으로 담보를 대출해서 사업을 시작하겠다는 거죠. 마치 자기가 사준 집 마냥 아주 자연스럽게 얘기를 합니다. 어차피 당신 죽으면 자기 집이니 먼저 당겨 쓰겠다는 심리가 기저에 깔려 있다는 거죠. 이렇게 시작한 사업치고 잘 되는 것을 본 적이 없을 겁니다. 힘들다고 하는 자식 보기 안쓰럽지만 그렇다고 집을 내놔서는 절대로 안 될 일입니다. 자식 이기는 부모 없다고는 하지만 그렇게 하는 순간 우리의 은퇴 인생을 송두리째 빨아들이는 블랙홀이 된다는 것, 그것도 각오하셔야 합니다. 세 번째, 고수익을 노린 투자. 좀 잠잠해질만 하면 뉴스를 통해 은퇴자들이 어이없게 금융사기를 당했다는 소식을 접하게 됩니다. 한국은 금융사기의 천국입니다. 금융사기범에 대한 형량도 세계에서 제일 적고 사기 쳐먹은 돈도 거의 환수가 되질 않죠. 그래서 사기범들은 형기를 다 마치고 나와서도 또 사기를 친다고 합니다. 재범률이 제일 높다고 하죠. 사기범들이 은퇴자들에게 접근해서 가장 먼저 하는 말은 자식들에게 용돈 받아 쓰지 말고 이제는 금융상품에 투자해서 그냥 고수익 이자만 받으라고 꼬드기는 말입니다. 이 말 한마디에 무너져서 그냥 묻지도 않고 투자를 하게 된다고 합니다. 금융사기범들 입장에서 본다면 제일 약한 고리를 탁 건드리는 겁니다. 또 대부분 금융사기는 몰라서 당하는 것이 아니라 너무 많이 알고 있어서 과신해서 당하는 케이스도 아주 많다는 것에 주목해야 합니다. 뛰는 놈 위에 나는 놈이 있다고 사기꾼들에게는 당해내지 못합니다. 더욱 무서운 것은 대형 금융사에서 근무하는 컨설턴트조차도 책임질 수 없는 말로 유치를 하는데 아주 혈안이 되어 있다는 점입니다. 그 누구도 순진하게 믿으시면 안 될 일입니다. 특히 듣도 보도 못한 파생금융 상품, 펀드 등을 투자하실 때는 더욱더 조심하셔야겠습니다. 네 번째, 준비 없는 창업. 준비 없는 은퇴자들이 가장 많이 하는 것이 그냥 급한 마음에 하는 준비 없는 자영업입니다. 거의 자동으로 이어지는 수순입니다. 뒤통수 맞듯이 전혀 준비되지 않은 상황에서 회사로부터 내몰리듯 나왔으니 퇴직금이라는 목돈을 야금야금 빼먹기 전에 하루라도 빨리 뭔가라도 해야 한다는 그 압박감에서 급히 시작하는 것이 바로 자영업이죠. 직장에서 은퇴한 뒤 창업 전선에 뛰어드는 사람이 전체 자영업자의 72.3%가 된다고 하니 거의 모든 회사원의 종착지는 자영업이라 말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이미 시장이 과밀화, 과다 경쟁으로 기존 자영업자들도 버티기 어렵다는 뉴스가 넘쳐나도 치킨집을 또 하고 편의점을 또 열고 커피 전문점을 시작합니다. 경험 없으니 프랜차이즈에 100% 의존하게 되고 동시에 가맹비부터 해서 여러 가지를 다 떼다 주면서 본사 좋은 일만 시킵니다. 창업 도전은 정말 멋진 일입니다. 부디 창업을 하신다면 철저한 준비와 시장 조사를 통해 꼭 성공하시기 바랍니다. 다섯 번째, 너무 빠른 재산 증여나 상속. 이제는 죽을 때까지 재산을 자녀들에게 물려주지 말아야 한다는 것이 노후의 평안함을 위한 불문율처럼 퍼져 있지만 자식들 설득에 넘어가는 부모들이 여전히 많습니다.
어느 날 자식 내외가 찾아옵니다. 자녀들이 커서 이젠 집도 늘려야 하는데 있는 돈 없는 돈 다 끌어모아도 돈이 턱없이 모자른다고 얘기합니다. 어차피 부모님 돌아가시면 지금 사는 집도 내 것이 될 테니까 이 집 팔아서 새 집에서 함께 살자. 함께 살면서 잘 모시겠다. 가문이설을 합니다. 그리고 또 옆에 있던 며느리도 거들죠. 아들 내외의 간절한 그 부탁에, 그리고 그 달콤한 유혹에 싫다고 거절해야 한다는 것을 알면서도 입으로는 알았다. 그렇게 하자라는 말이 결국 나오죠. 노후를 위해 지켜내야 할 마지막 재산이 그렇게 자식에게 넘어가게 되고 꽈다 놓은 보릿자루 신세로 전락하게 됩니다. 해를 거듭하게 되면서 몸이 약해지는 것을 느낄 때 결국 자식들에게 기댈 수밖에 없다는 생각에 재산을 내놓게 돼버립니다. 우리들이 우리들의 재산을 스스로 지킬 방법은 많습니다. 노후 빈곤율이 약 40%가 되어가는 시점에서 그분들도 분명 자신들이 그렇게 살게 될 거라 예상하지는 못했을 겁니다. 어떻게 보면 순간의 판단이 여생을 좌우한다는 거죠. 오늘 영상을 보시는 모든 분들은 이런 후회 없는 노년을 보내시길 진심으로 바라겠습니다. 노후의 일상을 평온하게 해주는 한 가지, 나이 들면 인생에 대해서 가장 먼저 깨닫는 것이 인생이란 사실 따지고 보면 하루하루가 쌓여서 인생이 된다라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거창하게 인생을 어떻게 살 것인가를 생각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하루하루를 어떻게 살 것인지, 어떻게 디자인할 것인지, 어떻게 계획할 것인지도 대단히 중요합니다. 그리고 그 하루하루는 역시 아침에 눈을 떠서부터 잠자리에 들어갈 때까지 여러 가지 순간들이 모여서 하루를 이루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아침에 일어나서부터 잠잘 때까지 나타나는 여러 가지 일상을 어떻게 맞이하고, 어떻게 관리하고, 어떻게 질서 있게 만들 것이냐 하는 것은 대단히 중요합니다. 이것을 잘하면 결국은 하루를 끝마치고 침대에 누웠을 때 마음이 평온하고 행복하게 다음날을 맞이할 수 있게 됩니다. 그러면 그 하루를 잘 디자인하고 기획하고 맞이하면서 또 순간순간마다 어떤 일을 할 때마다 평온을 유지하는 그런 방법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루틴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습관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죠. 예를 들어 아침에 일어나서 늘 모닝 커피를 마시는 것이 나의 습관이라고 하면 그것이 규칙적이고 계속 지속된다면, 그리고 그걸 통해서 마음의 평온을 얻는다면 그것이 루틴이죠. 단지 카페인 중독 때문에 커피를 마신다면 그건 루틴은 아닙니다. 그런데 하나의 의식으로서, 절차로서 내 마음의 고요함과 평온을 유지하기 위해서 커피를 정해진 시간에 마신다면 그건 분명한 루틴입니다. 사실 루틴이나 징크스나 비슷한 것 같지만 좀 다릅니다. 징크스는 부정적인 자기 암시입니다. 이렇게 하니까 망하더라. 예컨대 시험날에 미역국을 먹으니까 점수가 안 좋게 나오더라 하면은 그것은 미신적인 믿음의 징크스라고 하죠. 반대로 루틴은 나는 어떠어떠한 것을 하면은 마음이 평온하더라. 마음의 질서가 잡히더라. 이런 긍정적인 자기 암시가 루틴입니다. 우리는 나름대로 가치가 있고 의미가 있는 이것을 이용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런데 의외로 세계적으로 유명한 사람들, 세계적이 아니더라도 우리 주위의 유명인들 거의 대부분이라고 할 정도로 루틴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세계적인 선수 김연아 선수도 그런 루틴이 있죠. 김연아 선수는 빙판에 나가가지고 게임에 들어가기 전에 시계 방향의 반대 방향으로 한 바퀴 돌고 경기에 임하는 것이 그 나름의 루틴이라고 합니다. 그렇게 하면 마음이 다잡아지고 평온해지면서 이제 드디어 시작을 한다 하는 것을 알리는 것이죠. 그뿐 아니라 우리나라 국민들이 거의 다 알고 있는 서장훈 선수는 굉장히 깔끔하고 엄청나게 정리정돈하는 사람으로 소문나 있습니다. 그것조차 본인의 루틴이라는 거죠. 즉, 큰 전쟁을 앞두고, 큰 경기를 앞두고, 큰 대사를 앞두고 우리가 목욕 재개하는 그런 마음가짐으로 그분은 그렇게 깔끔하게 정리정돈을 해야만이 마음의 평온을 갖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루틴을 우리가 잘 활용하면 오늘날과 같은 이 험난한 시대를 살아가는데 아주 요긴할 수 있습니다. 요즘 하루는 너무나도 불안합니다. 여기저기 뉴스에는 온갖 극악무도한 사건들로 가득 채워져 있죠. 이렇게 늘 불안하고 짜증나고 분노하고 정말 마음이 흔들리는 이때 나름대로의 마음의 평온을 갖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그것뿐만 아니라 일반 직장인들도 허겁지겁 그냥 엘리베이터를 탈 때부터 그냥 1분 1초를 다툽니다. 어쩌다가 엘리베이터 한번 놓치면은 지각하는 경우도 많죠. 지하철을 타고 버스를 타고 그리고 직장에 도착해서 허겁지겁 일을 하다 보면 하루를 망칩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침에 일어나서부터 마음의 질서를 잡는 나름의 루틴을 가지고 평온한 가운데 질서 있게 순서 있게 하루를 생활하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그렇다면 루틴은 어떻게 짤 수 있을까에 대해서 나눠보고자 합니다. 우선 루틴은 시간을 기반으로 짤 수 있습니다. 시간을 기반으로 일어나면 무엇을 하고 몇 시에는 이것을 하고 몇 시에는 반드시 잠을 잔다라는 식의 루틴입니다. 그렇게 마음의 평온을 갖는 겁니다. 그래서 시간으로서 이 루틴을 삼을 수도 있습니다. 두 번째는 순서로 루틴을 잡을 수 있습니다. 예컨대 나는 아침에 일어나서 반드시 모닝 커피를 마시고 그 다음에 무엇을 해야 된다 이러면 이것이 순서에 의한 루틴입니다. 꼭 아침뿐만이 아니라 예를 들어 점심 식사를 한 이후에 5분 정도 반드시 명상을 해야만이 오후에 마음의 평온을 찾는다 하면 그것도 순서에 따른 루틴입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정리정돈으로 루틴을 삼을 수 있습니다. 서장훈 선수와 비슷하게 정리정돈함으로써 루틴을 삼는 사람도 의외로 많습니다. 중국 시대의 공자도 돗자리를 깔고 앉을 때에 그 돗자리가 조금 더 이렇게 삐딱하게 되면은 앉지 않았다고 합니다. 반드시 바르게 깔린 돗자리에만 앉았다는 얘기죠. 이것이 삐뚤어지면은 스스로의 마음에 혼란이 오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정리정돈을 가지고 루틴을 삼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리고 네 번째는 도구를 이용한 루틴입니다. 예를 들어서 커피, 차는 반드시 무엇을 사용해야 하고 남의 것을 사용하면 그것이 기분이 찜찜해서가 아니라 왠지 오늘 마음의 질서가 흐트러지는 것 같다 하는 사람은 그 도구가 루틴이죠. 예컨대 볼펜 같은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나는 어떤 볼펜만을 꼭 사용한다. 어떤 것으로 글을 쓴다 하면 그것이 루틴입니다. 그렇게 도구로 루틴을 삼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 다음에 냄새, 소리를 가지고 루틴을 가지는 사람도 있습니다. 예컨대 향불을 켜놓고 나서 그 향불이 은은하게 코에 들어와야만이 마음의 평온을 잡는다 하면은 그 사람은 그 냄새가 루틴입니다. 어떤 음악을 들어야만이 내 마음의 평온을 잡는다 하는 사람은 그것이 루틴이기도 하죠. 나는 반드시 어떤 중요한 일을 할 때 또는 점심 식사 이후에는 이 음악을 듣는다. 그러면 그 사람의 루틴이 될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말씀드린 것처럼 정말 여러 가지 방식의 루틴이 있죠. 지금까지도 나름의 루틴을 가지고 계신 분이 대부분이시겠지만 아직까지 그런 것이 없으셨다면 이번 기회에 한번 만들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어쩌면 아침에 루틴 없이 그냥 무질서하게 생활하다 보니까 그 연속선상에서 하루가 무질서하게 돌아가고 그러다 보니까 그냥 무질서하게 잠자리에 들어가고 그렇게 됨으로써 하루하루가 별 의미 없고 무가치하게 느껴지고 그것이 쌓임으로써 삶 자체가 무질서하게 느껴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아침부터 밤까지 하루를 어떻게 계획하고 잘 만들 것인지 루틴을 활용해서 여러분의 하루를 같이 있고 보람 있게 만드셨으면 좋겠습니다. 노후에 절대로 곁에 두면 안 되는 세 가지 인간 유형. 살인을 저지른 흉악범이라도 내 자식은 감싸기 마련이고 부모가 아무리 여러 가정을 파괴하는 중죄를 졌더라도 우리 부모님은 세상 최고의 부모라고 존경심을 잃지 않는 경우도 있습니다. 하늘 아래 둘도 없는 가족이며 피는 물보다 진하기 때문이겠죠. 하지만 가족이라도 도저히 용서할 수 없는 것이 있습니다. 절대 받아주어서도 안 되고 용서해 주어서도 안 되는 것들이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가족이라도 도저히 용서하면 안 되는 일들에 대해 여러분들과 이야기를 나눠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 끝까지 빌부터 살려는 자식입니다. 캥거루 가족이라고 익히 들어보셨을 겁니다. 대부분 25살이 넘었는데도 취업을 못했거나 취업했더라도 주거비 부담을 줄이기 위해 부모와 함께 사는 젊은이들을 말합니다. 부모 마음에 아직 취업도 하지 못한 자녀들을 독립하라고 밖으로 내몰기는 많이 안쓰럽죠. 그러니 20대까지는 봐준다고 하더라도 문제는 30, 40대부터 생깁니다. 그 나이에 이르러서까지도 혹은 결혼을 하고 나서도 경제적인 문제 때문에 부모 슬하를 벗어나지 못하고 부모에게 전적으로 의지하며 사는 가구가 점차 늘어나고 있다는 데 문제가 있습니다. 효도를 다하기 위해서 노부모를 모시고 사는 게 아닙니다. 자기 한 몸 편하자고, 자기 가족들 편하자고,
부모에게 의지해서 살아가고 있으니 문제인 거죠. 나이 7, 80이 먹은 어머니가 자식들 삼시세끼 차려주려고 애를 쓰며 삽니다. 언제까지 품 안에 자식으로 끌어안고 있어야 만족하실지는 모르겠지만 그건 사랑도 아니고 의지도 아니고 그냥 착취라고 볼 수 있겠죠. 두 번째, 책임을 떠넘기는 자식이나 부모입니다. 옛말에 비 물어달라는 자식은 낳지도 말랬다는 말이 있죠. 하지만 마지막 목숨줄인 재산을 내놓으라는 자식도 마찬가지가 아닐까 생각합니다. 집 늘려야 한다, 사업 자금이 필요하다며 노후를 위해 어렵게 마련한 재산을 호시탐탐 노리는 자식들이 있는데 능력이 안 된다고 한두 번 얘기했음에도 자꾸 찾아와 징징거린다고 저렇게 원하니 어쩌겠냐 하면서 마음 약해지면 안 됩니다. 절대로 받아줘서는 안 됩니다. 부모도 마찬가지죠. 자식 믿고 빚 얻어쓰고 갚지 않는 부모들도 있습니다. 유명한 여배우 김혜수가 대표적인 예가 아닐까 싶습니다. 16살 어린 나이에 데뷔해서 수십 년을 정상의 연기자로 살아왔는데도 엄마의 빚에 그 많은 재산을 다 털어넣어야 했습니다. 이 때문에 몇 년간 슬럼프에 빠지기도 했죠. 그녀의 마지막 결정은 결국 엄마와의 인연을 끊는 것이었습니다. 조금 더 일찍 했으면 어땠을까 싶긴 하지만 어쩔 수 없는 결정이었겠죠. 세 번째, 희생양이 필요한 부모입니다. 부모라는 말만큼 이 세상에서 따뜻한 단어가 있을까 싶습니다만 그렇다고 세상 모든 부모가 다 따뜻한 것도 아닙니다. 자신의 삐뚤어진 성격을 위해 자식을 희생양으로 삼는 부모가 있습니다. 어떤 한 사람이 세 남매 중 외아들로 컸는데 어려서부터 아버지로부터 학대를 받으며 자랐고 아버지는 자신을 다른 가족들 앞에서 모욕을 주고 비아냥거리고 수틀리면 때리는 것은 물론이고 다른 가족들도 학대에 참여하도록 부추기기까지 했다고 합니다. 참고 차마 고등학교 졸업하자마자 집을 나와 혼자의 힘으로 대학 등록금 마련하고 살았는데 자신이 집을 나오자 먹잇감이 필요한 아버지는 다른 자식을 희생양 삼아 학대를 시작했다고 하죠. 이렇게 밖에서는 찌질하게 행동하면서도 집에 돌아와서는 가족들을 자신의 감정 배설물을 받아내는 쓰레기통으로 이용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세상 제일 가는 찌질이고 멍청이죠. 제 아무리 부모라도 자식을 희생양으로 삼기를 바랐다면 그 인연에 얽매이지 않아도 됩니다. 자책감에 시달릴 필요 하나 없습니다. 하늘 아래 오직 하나뿐인 피를 나눈 가족이라도 받아줘서는 안 되는 것들이 있습니다. 용서도 필요 없죠. 상처 주고 빼앗아가고 희생양으로 삼는데도 가족이라고 혼자 안으로 삭히고 남들이 알까봐 쉬쉬하며 되레 가해자가 잘못될까 걱정하고 참고 살아서는 안 됩니다. 상대가 그렇게 나올 때는 이미 천륜이고 뭐고 이용하려고 드는 거니까 안타깝지만 보다 냉정하게 대응하는 것이 현명한 자세일 겁니다. 그렇게라도 해야 자신을 보호할 수 있겠죠. 끝까지 빌부터 살려는 자식, 책임을 떠넘기는 부모나 자식, 자식을 희생양 삼아 온갖 폭행을 저지르는 부모와는 용서도 필요 없고 받아줘서도 안 됩니다. 영상을 보신 모든 분들이 가족이라는 인연에 얽매여 자신을 죽이며 살아가지 않기를 진심으로 바라겠습니다. 외로운 노후를 보내는 사람들이 하는 4가지 걱정. 가족 구성원이 혼자인 1인 가구가 전체 가구 수의 3분의 1을 차지하고 있고 1인 가구 수는 점점 더 늘어날 것이라는 전망이 있습니다. 편의점도 그렇고 마트에서도 혼자 사는 분들을 위한 많은 제품들을 볼 수 있죠. 혼자 사는 분들은 편의점을 자주 이용하게 되니까 편세권이라는 말까지 생겨났습니다. 집을 구할 때 자주 이용하는 편의점과 가까워야 생활이 편하니까 역세권이란 말처럼 편세권이라는 말이 생겨난 겁니다. 이혼과 졸혼, 그리고 황혼이혼, 배우자와의 사별 등으로 중장년층의 1인 가구가 늘어가고 있고 여기에 더해서 50세 전후까지 결혼하지 않고 사는 사람들의 비율도 점점 늘어나고 있다고 합니다. 이렇게 50세 전후까지 결혼하지 않은 사람들의 비율을 생애미혼율이라고 합니다. 기준이 50세 전후지만 생애미혼율로 명칭이 붙여진 이유는 그 나이까지 미혼이면 그 이후에도 미혼일 가능성이 상당히 높기 때문이죠. 실제로 남자나 여자나 재혼이 완성되는 시기가 거의 남자의 경우는 47세, 여자인 경우는 한 45세쯤이면 재혼을 하게 됩니다.
그 기간이 지나면 그냥 독신으로 살게 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아지는 거죠. 하여간 이래저래 중장년 이후 1인 가구는 늘어가는 추세라 할 수 있겠습니다. 싱글로 살게 되는 장점이 있죠. 자신이 좋아하는 취미를 자유롭게 즐길 수도 있고, 자신이 원하는 것을 원하는 시간에 누구의 참견과 간섭도 없이 그냥 할 수 있습니다. 일에 지장만 없다면 자유롭게 훌쩍 여행을 떠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모든 것에는 밝은 면이 있으면 어두운 면이 있는 것이 세상 이치입니다. 노후가 예외 없이 혼자 사는 분들에게도 찾아올 겁니다. 그 나이가 되면 부모님도 계시지 않을 가능성이 높으니 돌봐줄 가족 한 명 없이 긴 노후를 혼자서 외롭게 감당해야 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50세 이후에도 혼자 사는 사람들이 걱정하는 4가지에 대해 이야기해보고자 합니다. 인생은 어차피 혼자라고 할 수 있지만 그래도 오늘 이 4가지를 한번 미리 알아보고 준비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작년 6월경에 한 결혼정보회사가 이혼과 졸혼 그리고 배우자와의 사별 등으로 50세 이후 혼자 사는 분들이 가장 걱정하는 것이 무엇인지에 대한 설문조사를 했습니다. 남자 575명, 여자 425명, 이렇게 합쳐서 1,000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조사입니다. 50세 이후 싱글들이 걱정하는 4가지. 첫 번째, 경제적 도움이 부족하다. 설문 응답자 중 10%가 경제적인 문제를 꼽았습니다. 싱글이 노후가 되면서 스스로 생활비를 충당하는 것이 걱정입니다. 자식이 있는 싱글이라면 좀 상황이 나을까 싶었지만 자식이 생활비 보태주는 것은 사실 기대도 하면 안 됩니다. 자기들 살기도 힘든 세상인데 그것까지 바라지도 않습니다. 노후를 맞이한 싱글들에게 연금이 효자 노릇을 할 겁니다. 수명이 길어진 노후를 대비하고 쪼들리지 않는 노년을 보내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 연금으로 촘촘하게 현금 흐름을 준비해야 한다고 전문가들은 말합니다. 국민연금은 말할 것도 없고 직장에서 받는 퇴직연금, 그리고 스스로 가입하는 개인연금까지 모든 종류의 연금을 미리미리 가입하는 것이 좋습니다. 최소한 3개 정도는 준비해야 합니다. 이 중에서 가장 주의해서 관리해야 하는 것이 퇴직연금이라고 합니다. 국민연금은 직장을 다니고 있다면 자동으로 가입 기간 누적되고, 개인연금은 본인이 알아서 가입해야 하지만 한번 가입하고 자동이체를 걸어놓으면 자동으로 통장에서 돈이 빠져나가 꼬박꼬박 적립됩니다. 하지만 문제는 퇴직연금이죠. 이직을 할 경우 이전 직장에서 퇴직연금을 수령하게 되는데 이걸 그냥 꽁돈처럼 생각하고 써버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마치 갯돈 탄 것처럼 말이죠. 이걸 그냥 써버리게 되면 연금 성격을 완전히 잃어버리기 때문에 노후에 지금 쓸 돈이 부족해집니다. 그래서 쓰지 말고 노후를 생각해서 IRP라고 짧게 부르는 개인형 퇴직연금에 가입해서 그 계좌에 넣어둬야 합니다. 금융에 대한 공부를 미리미리 하셔야 합니다. 50세 이후 싱글들이 걱정하는 4가지. 두 번째, 돌봐줄 사람이 없다. 내가 아플 때 괜찮은지 들여다보고 챙겨줄 사람이 없다는 불안감입니다. 그렇다고 갑자기 없던 자식을 만들 수 없는 노릇이고, 또 자식들이 있다 해도 멀리 떨어져 살고 있을 텐데 도움받기가 현실적으로 쉽지 않습니다. 이럴 때를 대비해서 친구를 사귀어 놓아야 합니다. 바로 인프라 친구를 말이죠. 말 지어내기 좋아하는 일본인들이 사회 기반 시설을 얘기하는 인프라와 친구를 합쳐서 만든 말입니다. 우리도 인프라라는 말을 줄여서 많이 씁니다. 이럴 때는 대개 도로, 철도, 지하철, 항만, 공항과 같은 경제활동의 기반을 형성하는 기초적인 시설과 시스템을 이루는 말로 쓰이죠. 이런 인프라의 뜻과 친구를 결합해서 만들면 우리 일상생활에 필요한 도움을 서로 주고받을 수 있는 친구, 서로 버팀목이 되어줄 수 있는 친구를 뜻한다 하겠습니다. 이웃사촌이란 말이 있듯이 나이 들어서는 멀리 사는 친구보다 한 동네에서 살고 있어 매일매일 얼굴 볼 수 있는 친구를 사귀라고 합니다. 이렇게 매일 아침 서로의 안부를 확인할 수 있고 또 필요할 때 도움을 주고받으며 의지할 수 있는 친구가 바로 인프라 친구입니다. 평소부터 한 동네에 사는 인프라 친구를 만들어 놓아야 합니다. 서로 든든한 버팀목이 되어줄 겁니다. 세 번째는 간호해줄 사람이 없다는 것입니다. 자식이 있다고 수문의 시간 곁에 붙어서 간병인 노릇해주지 않습니다. 우리에겐 전문 간병인이 있으니까 걱정하지 마시고 비용을 감당할 준비만 하면 됩니다. 사실 싱글들이 노후 준비를 할 때 가장 먼저 신경 써야 하는 것이 바로 아플 때를 대비하는 것입니다. 아플 때 혼자면 굉장히 서럽습니다. 사실 싱글이 아니더라도
아플 때를 대비해야 하긴 합니다. 그래도 부부인 경우엔 한 명이 아프더라도 배우자의 소득으로 생활이 가능하지만 싱글은 사고를 당하거나 질병에 걸려 드러눕기라도 되는 날이면 의료비는 물론이고 소득까지 끊기기 때문에 이중고에 시달릴 수 있습니다. 그렇다고 그때마다 덜컥덜컥 저축해둔 돈을 헐어쓰기도 그렇습니다. 나중 생각한다면 쉽지 않죠. 혹시라도 생명보험 가입하신 분들 있다면 생명보험을 의료보험으로 돌려놔야 합니다. 싱글에게 필요한 의료보험은 실제 발생한 의료비를 지원해주는 실손의료보험이 있을 수 있을 테고 또 목돈을 지원해주는 정액보상보험도 있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암보험이나 종신보험을 가입하는 것이 좋다고 합니다. 종신보험에는 특정 질병에만 적용되는 CI보험이 있고 일반적인 질병에 대한 보장까지 추가된 GI보험이 있으니까 하나하나 잘 알아보시기 바랍니다. 보험은 반드시 필요한 것이기 때문에 꼼꼼하게 살펴서 자신에게 딱 좋은 보험에 가입하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은 바로 외롭다는 것입니다. 설문 응답자의 반수가 넘는 51.8%가 이렇게 답변했습니다. 외로움을 떨쳐내는 가장 좋은 방법은 바로 바쁘게 사는 것입니다. 외로움을 느낄 시간이 없고 마음에 공허함이 비집고 들어올 틈이 없을 정도로 그냥 바쁘면 되는 거죠. 바쁜 사람에게 외롭다고 말하면 배부른 소리 하고 있다고 핀잔 듣기 딱 좋습니다. 바쁘게 살기 위한 아주 좋은 두 가지는 바로 일과 취미입니다. 일이 있으면 앞서 말씀드린 생활비에 대한 걱정도 없어지죠. 일석이조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전문가들이 말하기를 가장 좋은 노후 준비는 일을 계속하는 거라고 또 말을 합니다. 싱글에게도 예외일 수 없습니다. 자신이 몰입하고 즐길 수 있는, 그래서 행복감을 주는 취미를 한두 개 정도는 갖고 있어야 합니다. 그래야 자신이 발전하고 있다는 성취감도 얻고 취미를 통해 만나는 사람들과의 관계를 유지하면서 고립감 없이 지낼 수 있습니다. 최고 중에 최고는 취미를 직업으로 승화시켜 은퇴 없는 인생을 사는 거라고 볼 수 있습니다. 싱글의 시대가 도래하고 있습니다. 시간 차이만 있을 뿐 누구나 언제고 싱글로 살아갈 날이 오겠죠. 지금부터 차근차근 암울한 싱글이 아니라 평안하고 안락한 싱글로 살아갈 수 있도록 준비가 필요하겠습니다. 오늘도 영상 보신 모든 분들의 하루하루가 행복하시길 진심으로 바라겠습니다.